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ESG에 대한 우리들 자세가 뭐냐. 많은 분들이 ESG는 그냥 바람이 아닐까 라고 했지만 저는 저 멀리서는 태풍이다. 쓰나미 같은 존재다. 근데 그 태풍을 보고도 아무 대책이 없이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본다면 그냥 쓸려서 그냥 죽어버린다. 지금 서핑 타는 이 여성분의 얼굴에 보시면 되게 밝아요. 즐기시는 거죠. 파도를. ESG나 파도를 피할 거는 아니다. 이거를 서핑이란 ESG 도구를 빨리 마련해서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나아가냐? 첫 번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진단을 하고 자가 진단 전에 ESG에 대한 거를 모르겠다 그러면 교육도 들으셔야 되고 또 주변에 컨설팅 업체라든가 진단 업체에 진단도 받아야 되고 다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스벅 많이 가세요? 저도 뭐 회사 옆에 스벅이 3개나 있어가지고 매일 스벅을 마시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인앤 오더인가요? 사인앤 오더 때문에 되게 디지털화 앞서가는 기업이다 얘기하고 뭐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텀블러를 그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텀블러 집에 스타벅스 텀블러가 맨날 사요. 맨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텀블러는 왜 사요? 이뻐서 보관하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텀블러 사면 우리 같이 뭐 소풍 가거나 애 들고 놀러 갈 때 거기 물 담아가고 그런 용도 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회사 주변에 집 주변에 있는 영세한 커피숍에 가면 그냥 텀블러 가져오면 500원 할인해드립니다. 이런 거 보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벅에서 파는 텀블러가 얼음이 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스타벅스에서는 우리는 ESG 환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팝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죠. 제가 실제로 우리 와이프가 산 텀블러 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를 시켰는데 저한테 죄송한데 아이스 얼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플라스틱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아니 싫다라고 했는데 얼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집 앞에 커피숍에 갔는데 텀블러 가져오면 500원 할인받는다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얼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500원 더 내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는 물론 스타벅스가 사인앤 오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되게 잘하고 있지만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좋지 않다. 왜 얼음 들어가는 거 생각 못했지? 그냥 파는 데에만 집중을 했나? 수익을 올리는데 이런 게 ESG 워싱 아닌가? 그리고는 ESG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못 봤던 많기 때문에 ESG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 그런 것이 하나둘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개선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배달시켜 먹었죠. 저도 코로나 확진됐을 때, 한 석 달 전에 확진됐을 때 배달만 시켜 먹었는데 배달시키면 그 플라스틱 용기는 게 너무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근데 이거 중국의 애인데요. 중국에 우리나라 배민처럼 비슷한 그 배달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먹을 수 있는 젓가락을 줘요. 첫 번째 환경 보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뭔지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부장님 먹을 수 있는 젓가락 첫 번째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실까요? 그 중국의 어로마라는 그 우리나라 배민 같은 업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더라. 근데 커피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쿠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유로 먹을 수 있는 젓가락을 만들어가지고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할 때 이거를 이제 커피에 이렇게 녹이면 그냥 먹으면 되게 딱딱해요. 커피에 좀 넣어서 먹으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이런 걸 하더라. 그래서 와, 우리가 중국 그러면 환경 오염된 나라라고 했지만 벌써 그런 업체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 되게 생각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는 환경적인 요소만 생각을 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분석까지 다 맞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맛도 3가지 맛이 있습니다. 초코맛, 무슨 바닐라 맛,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도 배민 제가 주문해 보면 일회용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던데 중국에는 젓가락 맛을 선택하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왼쪽 편에 이제 카톡방인데 제가
여기 날짜가 적혀져 있죠. 2011년 작년 11월 달. 제가 작년 11월 달에 가족과 강원도 영월에 놀러 갔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될 때 어디 갈 때마다 이제 어디 전화해서 인증을 다 받잖아요. 또는 QR코드 찍는다든가 할 때마다 저한테 알람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1시 26분에 당종 역사관을 갔고요. 당신 방문길이 확인되었습니다. 2시 57분에 청룡포에 왔습니다. 4시 5분에 고시굴로 갔습니다. 6시에 동광 시스타에 입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껏 나는 국내 여행 많이 다니거든요. 코로나 때 많이 다녔는데 지금껏 많은 곳에 여행을 가고 많은 곳에 서울에서도 많은 곳에 방문을 해도 인증만 했지 내가 어디 갔다는 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영월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영월이나 조그만 도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도 안 되는 곳인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사례가 아닌가요? 나는 너무 대단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영월이라는 곳을 너무 좋게 봤어요. 또 가고 싶고 왜냐하면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식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이런 사람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는 지자체라도 공공 부분에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장님이 이렇게 본인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 파트,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해야 되고 앞서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죠. 뭐 주문 뭐 이런 거더라고요. 어려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니까 단순한 것만 줘도 불평등한 사회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플랜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단, 어떻게 진단, 이해관계자들의 이슈도 진단해야 되고 우리 조직의 ESG 진단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이슈가 뭔지, 과제 대안은 뭔지, 그다음에 개선하고 또 보고서 발행하고 행동하는 이제 플랜 투 체크 액션 형태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ESG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다시 똑같은 얘기 되풀이 됩니다만은 먼저 ESG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회사 구성원 전체가, 기관, 조직의 구성원 전체가 해야 되고 ESG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핵심 역량과 연계를 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수치화해야 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를 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티카티카 공유를 해야 된다.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ESG를 인식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적어왔는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뭐 해야 돼? 새로운 것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ESG 요소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뭔지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ESG 고려한 사업 현황을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업종에 맞게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다시 구체화 설정을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죠. 조직 문화로 ESG 인식도 내재화시키고 그다음 리스크 관리 실행에서 리스크가 많으면 어떤 거에 우선순위가 되는지 이런 방안은 뭔지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계산해 나갈 건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공시하고 보고하고 알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설정을 하고 수립하고 개선하고 알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ESG 평가가 있다고 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국가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50년으로 목표로 잡았어요. 지금 30년 남았는데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50대니까 나는 세당 사항이 없지 라고 하지만 그 50대가 20년 뒤에 70대가 됐을 때 ESG를 실천을 하고 경영을 안 해서 기후위기가 왔을 때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은 솔직히 와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하면 너무 빨리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다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ESG 경영의 핵심은 발상의 전환이다. 즉 한전 같은 경우가 전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를 전략하는 회사.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안전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교통 플랫폼인 것처럼 근본적인 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회복지라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만 잘하는 무슨 기관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용인시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라든가 뭔가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절대 달성할 수 없고 조직 문화와 구성원 전체의 마인드셋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한 번만 교육 들으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바뀌니까요. 저 역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ESG 전문가라는 게 아직은 좀 부끄럽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전 과정과 결과를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의 사회였어요. 성장. 개인 성장, 조직 성장, 국가 성장, 성장의 사회였다면 이제는 성장이 아닌 성숙의 시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성숙돼야 되고 조직이 성숙돼야 되고 국가가 성숙되는 이런 조직 성장에서 성숙으로 가는 이 단계에 ESG 지표와 목표가 있다. 그거를 활용하시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전 질문을 보고 지난주 연휴 때 제가 좀 많이 좀 수정을 했어요. 최대한 반영을 하려 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상담 보겠습니다. 지금 김용길 님께서 또 이렇게 링크를 주셨는데 참고할 만한 교재 추천, 교재, ESG에 대한 교재가 우선은 혹시 주변에 나온 책들을 혹시 많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나온 S in ESG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시면 S에 대한 중점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시면 또 뒤에 체크리스트도 있고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되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지금 적용 사례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연관된 가치 찾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실천 전략은 최대한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지원 자립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를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지현님께서 ESG 중 대다수 기업들은 다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는데 사회적이거나 거버넌스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가장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왜 환경에만 집중하냐 그러면 환경이 측정하기가 쉽거든요. 제 눈에 잘 띄고. 그렇지만 사회적인 거버넌스 부분에서 기업들은 건드리기가 싫거든요. 거버넌스 건드렸다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E와 ESG가 물에 빠졌어요. G는 물에 빠져서 죽고 있고 S를 잡고 있고 E만 기업들이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 거버넌스 신경 안 쓴다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좀 우리나라의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너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바뀌고 있어요. SK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서 그리고 그 이사회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성 이사, 이형을 다 들어오게 하고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업의 본질에 맞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업의 본질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회복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의 본질에 맞게 취약계층들한테 무료로 급식을 했어 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무료로 급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료로 급식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마련했어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업에 계신 분들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시선은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만 틀면 다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거버넌스 관점에서 최대한 거버넌스는 좀 공개를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다양성, 형평성을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인 분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아까 민간 기업들을 봤을 때 그냥 보여주기식이 많거든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뭐 했다라는 게 많지만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거는 없어요. 그럼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김용길님 또 이제 체크리스트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의 내용에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진국님께서
ESG 이행 과정에서 시장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가 명확히 돼야 하고 추진 정책 주무 부서가 일원화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이행 실천과 탄소 중립 문제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병행되어야죠. 근데 지금까지 사회가 되게 분업화 사회였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사팀이 하는 일, 마케팅팀이 하는 일 다 달라요. 각자 업무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런 조직 문화가 저는 앞으로 10년이 다 바뀔 것 같아요. 함께 연동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초가 뭐냐?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게 다 같이 정보가 공유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마케팅 팀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는 인사팀에서 모르고 있고, 인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마케팅 팀에서 모르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ESG를 하더라도 ESG 위원회가 생기지만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복지팀, 뭐 사회공헌팀 다 다르거든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ESG가 구성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원화되는 부분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디지털 기술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정보를 다 공유해야 되고, 뭐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각 부서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우리 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민간회사, 공공기관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뭐 이쪽 부서에서 하는 저쪽 부서 업무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일원화되려면 먼저 디지털 기술이 좀 이바지돼야 된다. 그래서 ESG를 하려면 위에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밑에는 우리들이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공공이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환경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화장실에 휴지가 다 없어졌어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손을 씻고도 휴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세요라고 적혀졌습니다. 그것만이라도 1년에 2억이라는 비용이 절감되고, 그거를 또 수치화 계산을 해가지고 탄소를 배출을 얼마나 줄였어요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속 개선해서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5가 줄었고 내년에 10이 줄어들 거고 20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 실행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런 얘기 많았죠.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슈를 하려면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컴퓨터를 빨리 끄세요. 6시 이후에 컴퓨터 끄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기를 실천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 몸에 다 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ESG 시대, 경영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도 그게 설마 이루어질까? 그런 시대가 올까? 그런 게 당연한 시대가 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말할 수는 없고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실행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사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실행 하나하나가 모여서 깨끗한 사회, 또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또 사전 질문에서 경동대학교 이재혁 부교수님께서 중견기업의 ESG 실천 사례를 또 궁금해 하셨는데요. 중견기업 풀무원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그래서 혹시 풀무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중견기업들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한번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자료는 제가 정선혜 대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작권 없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이제 강의 도중에 말씀드렸지만 한국능률협회에서 이제 유튜브로 한국능률협회 KMA, 그러니까 크마 TV라고 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2주 간격으로 국내 ESG 트렌드, 해외 ESG 트렌드를 계속 찍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4월 셋째 주, 넷째 주께 나갔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국내 이슈가 트렌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해외 트렌드 이슈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보시고 개인적으로
ESG에 대한 자료라든가 뭐 요청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공유해 드리고 더 말씀드리고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사전 질문을 받은 그 것들을 제가 강의 자료에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의 생각은 여기 사전 질문 주신 거를 다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2시간 동안 길게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한테 여기 전화번호랑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열려서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공유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